예,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기피 제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척 기피 회피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공평한 법원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논의되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까지 제척을 봤는데 제척 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 17조에 법정화되어 있는 거예요. 열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7조에 해당되는 사유만 제척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불공평한 재판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 사유가 됩니다. 또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당해 재판 절차에서 회피하지 않을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은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볼까요? 방식은 어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즉 목적 이시 그냥 내가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이해한다, 지문을 내 것으로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이 객관식 문제는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많은 양을 보셔도 지루하지 않고 또 체력 소모가 적어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공부가 됩니다. 자, 먼저 기피 신청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형사소송법이나 조문이죠. 판례 입장에 의할 때 옳지 않은 건 뭘까?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답부터 확인해 보자 그랬어요. 자, 답을 보니까 몇 번이 틀렸다. 1번, 3번, 4번은 맞으니까 아마 2번이 틀렸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2번 지문에서 그러면 어디가 틀렸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합의법원이 법관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즉 기피 신청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피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당신 이 재판에서 빠지시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 과연 누구에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 경우에 합의법원하고 그 다음에 법관 자체에 대한 것과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어떤 것이 잘못됐냐면 바로 이 당해 법관에게 신청한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확인해 보신다면 이 합의부의 경우에는 그 법관이 소속 법원에 신청한다. 합의부가 있잖아요. 합의부, 그 법관이 속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지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수명법관, 수탁판사,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명법관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그 수소법원에서 특정한 그 임무를 부여받은 법관을 말합니다. 또 수탁판사는 수소법원으로부터 수소법원 법관이 아닌, 그죠? 다른 법원선에 속한 그 법관에게 일정한 임무를 부탁한 그런 판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즉 특정한 법관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당해 법관에게 하는 것이고, 합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소속 법원에 한다는 것, 이렇게 양자를 구별해서 기억하여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또 혹시 틀린 것은 없을까 살펴보는 거죠.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누가 할 것이냐, 관할이 되겠는데요. 기피당한 법관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고, 방식은 결정이란 얘기죠. 기피당한 법관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다만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만약 구성하지 못한다, 그럴 때는 직권 상급법원이 결정한다.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지만 기피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없다. 인용했다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당해 법관은 그 재판 절차에서 빠져야 되는 거죠. 그때 즉시 항고할 수 있게 하면 그만큼 재판 절차가 지연되겠죠. 예. 반면에 불공평한 재판할 우려가 있어서 기피 신청했더니 기각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불공평한 재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해소시키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기피 신청이 있더라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 진행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는데, 판례는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였다는 사정도 그러한 소송 진행 정지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요거는 판례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불공평한 재판할 우려가 있으니까
기피 신청이 됐다면, 그렇다면 소송절차를 정지시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급속을 요할 경우에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종국 판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불공평한 재판을 우려가 있는 법관이 그 사건을 종결시킨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역시 제적과 기피에 관한 건데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먼저 정답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4번이 틀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 확인해 볼까요? 지연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해서, 즉 기피 신청을 하는 건데 불공평한 재판할 우려가 있어서 기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지연할 목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럼 소송 절차 정지되니까 이것이 명백하다면, 예, 그러면 그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할 수 있겠죠. 이런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판 집행 정지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기피 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기피 신청했다면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소송 지연의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 명백한 경우에 기피 신청을 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을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되겠죠. 예. 따라서 재판 집행 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오히려 이것은 기피 신청자의 의도에 말리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이 되겠어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의 목적을 함이 명백하거나 또 관할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이걸 우리가 간이기각 결정이라고 하거든요. 예, 간이기각 결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23조 즉시항고 규정이 있는데요.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그런데 1항의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뭐예요? 없다는 거죠. 없다.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자,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 질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족부심사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 관여했다면 제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됩니다. 구속족부심사만 가지고는 전신재판에 관여했다라고 보기 어렵단 말이죠. 제적사유에 해당한 법관은 특별한 절차 없이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된다. 맞죠? 이미 종국 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담당 재판부를 사건 심리에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 신청은 그 목적의 소멸로 재판할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판 절차에서 배제시키려고 기피 신청을 했던 건데, 이미 종국 판결이 선고됐다면은 기피 신청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재판은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재판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재판할 이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청은 신청에 이익이 없어서 각하시켜야 되는 것이죠. 뭔지 아시겠죠? 이럴 때는 각하 결정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예. 법원 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 사유가 아닌 것은 뭘까?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뭘까요? 예, 4번이죠. 왜 그러냐면 법원 사무관 등이 사건에 관해 전신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심의에 관여할 때, 요거 우리 어제 공부했던 내용이죠. 예, 이 조문은 전신재판이나 그 기초된 조사심의에 관여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법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법관만이. 따라서 법원 사무관 등이 여기에 관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척 사유가 아닌 겁니다. 이 자체가 위법이 되는 거죠, 이거는. 네, 그 재판 절차가 되게 이상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제3절로 오셔서 피고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진술거부권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우리 주관식 공부할 때도 우리가 심도있게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예. 진술거부권. 우리 헌법에는요, 그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 헌법 12조가 규정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보게 되면 이 진술거부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되는데요. 이 헌법과 달리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로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상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상의 진술거부권보다 그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그래서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예. 다만 이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진술이 아닌 것,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언어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진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언어 형태의 진술이 아닌 것, 이럴 때는 진술거부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족형을 채취한다든가, 뭐 혈액을 채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진술거부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판례는 일관해서 진술거부권이 침해된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있죠. 이거는 진술거부권과 관련해서 또 몇 가지 또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진술거부권 행사를 이른바 가중적 양형사유로 볼 수 있겠느냐. 자백을 했다면은 회유의 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그 형을 감경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얘기는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감경은 못 하겠는데, 더 나아가서 이거 괘씸한데? 라고 해서 가중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중할 수 있겠느냐, 이른바 가중적 양형사로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그것이 방어권 남용에 해당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때는 가중적 양형사유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는데요. 그것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런데, 자, 정답은 3번이라고 돼 있어요. 공판 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공판 절차 갱신 사유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사유 있습니까? 예, 법관의 경질이, 판사의 경질이 있죠. 즉 판사가 변론기일 3회 변론기일까지 마치고 공판기일까지 마치고 판사가 전보됐다. 이럴 경우에 새로운 판사가 사건을 맡게 되겠는데요. 그 새로운 법관은 당해 사건에 대한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따라서 공판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공판 절차의 갱신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할 필요가 없느냐, 이건데요. 이거는 우리 법에서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이 되는데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공판 절차가 갱신되게 되면 우리 실무에 나와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하도록 돼 있다는 거. 예. 그리고 다시 요거는 인정신문이죠. 원래 모두 절차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무엇부터 먼저 하죠? 진술거부권 고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정신문 하잖아요. 예.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질문 확인해 볼까요? 예, 이거 고지하도록 되어 있죠. 만약에 고지하지 않는다면 역시 증거 능력이 없어요. 예, 이게 판례죠. 예, 9.2도 682 사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여기 사건 번호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 됩니다. 예, 바로 요 대목이에요. 진술거부권의 행사도 진실 발견을 적절히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양형의 가중요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 판례니까 이 판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역시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정답으로 보게 되면 예, 3번이 옳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어디가 틀렸을까요? 예, 이건 우리 봤던 내용이 되네요. 다시 고지할 필요가 없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고지해야 된다는 거.
예, 만약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게 되면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호흡 측정인데요. 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주치 여부의 측정인데, 이건 잘 아시겠지만 이 호흡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건 진술거부권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이른바 음주측정 불응죄를 마치 음주운전자로 처벌하는 규정이 이 사건 규정이거든요. 이 규정에 대해서 위헌인가 아닌가,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했는데요. 우리 원자가 합헌 결정 내리게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술거부권 침해냐라고 물어봤던 건데, 이 호흡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이 아니라서 진술거부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네, 이건 우리가 모두 절차 먼저 이게 뭐예요?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보기 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인정신문이죠. 인정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어디 볼까요? 예, 아마 1번이 틀린 것 같죠, 이렇게? 예, 그러네요. 어디 보죠. 1번 질문이 어디가 잘못됐나 한번 볼까요? 이건 진술거부권에 대한 증명 문제입니다. 진술거부권 고지에 대한 증명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걸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피의자의 기명날이나 서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에 증거 능력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진술거부권, 이제 검찰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증거 능력이 당연히 있다라고 할 거고, 피고인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술거부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걸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때 그럼 뭘 가지고 증명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 피의자의 기명날이나 서명도 없다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피의자 신문조서 자체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관식 공부할 때 312조 사경이니까 사망 아니겠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작성될 것,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따라서 이건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부정할 수 없다가 없다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봤던 거죠. 가중적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의 증거 능력 문제 3번.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실제 공범이면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 이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 신문에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고인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가 없어요. 따라서 실제 공범이지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면 그때까지 그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인정돼서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이상 진술거부권 고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겠다. 다시 말하면 참고인 조사를 했다면 아직 범죄 혐의가 인정돼서 수사를 당해 참고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은 312조 제 사항 아니었어요? 네, 역시 첫 번째 조건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될 것, 이건데 참고인 조사에 관한 조항을 보게 되면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가 없단 말이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옳지 않은 건데 정답은 그럼 1번이 되겠네요. 자,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피의자의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신문에서 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도 인정된다. 그럼 앞서 봤던 참고인 조사와 비교해 보시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당의 조사 대상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해서 그 다음에 수사를 개시했다면 그 자는 더 이상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되죠. 예. 그래서 우리 가끔 그 TV를 통해서 보게 되면 무슨 신분으로, 예, 참고인 신분으로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아니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 참고인이냐 피의자라냐의 문제는 바로 범죄 혐의가 인정됐느냐, 인정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되겠어요. 따라서 범죄 혐의를 인정해서 수사를 개시한 행위를 하기 이전에는 인정되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진술거부권의 헌법상의 근거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질문은,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헌법상 기본권인데 더 나아가서 이제 구체적인 권리냐 아니면 추상적인 권리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진술거부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진술거부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법률 규정 없이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대법원은 이 진술거부권을 그런 구체적 권리로 보지 않고요. 즉 헌법 제12조 2항에 의해서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즉 대법원은 이 진술거부권을 구체적 권리가 아닌 추상적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 판례 확인해 볼까요? 예.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요 답은 뭐죠? 여기 소국이라고 하는 것이 답이네요. 예, 결과적으로는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앞서 봤던 우리 헌재 결정이죠. 호흡 측정은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다. 음주운전 불응죄 처벌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역시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 4번이다 라고 되어 있죠. 어디 볼까요? 아하, 이거는 어떤 문제입니까? 예, 우리 주관식 공부할 때 했던 독수리 과실 이론에 대한 예외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행해진 피고인의 자백, 그러니까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백이 되는 거죠? 위법하게 수입된 자백이 되죠. 자, 그리고 이 자백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이걸 기초로 한 2차적 증거가 나오는데, 그럼 얘도 뭐죠? 얘가 위법이라고 한다면 얘도 위법이어서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다는, 그래서 형사법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서 비록 독수리 과실이지만 예외를 인정해주잖아요. 그 예외가 뭐예요? 희석이론, 즉 오염순화가 되었다.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오염원과 독립되어 있다. 이럴 경우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충족하게 되면 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주게 되죠. 그런데 보시죠. 원래 고지하지 상태에서 임의로 행해진 피고인의 자백을 기초로 한 2차 증거, 이건 원칙적 증거 능력이 없는데, 피고인 및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요 2차 증거 중에 피고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있대요.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요 피해자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피고인이 문제되는데,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자백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임의로 했다는 거죠. 임의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것을 자발적으로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위법이 없이 자발적으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이 첫 번째 증거 자백의 위법성이 이 두 번째의 위법성까지는 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은 그 위법성이 희석되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는 더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단절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단절되었다라고까지 볼 수 없겠지만은 임의로 충분히 이러한 상황을 다 인식한 상태에서 자기가 나중에 사실 이 판례를 보게 되면은 변호인의 조력까지도 받죠.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40일도 넘습니다. 이렇게 이 위법성에 의해서 근데 어쩌면은 어떤 심리적인 압박 상태에서의 자백이 그 상태가 2차적 증거까지 즉 법정 진술까지도 이어졌다면 모르되 이 경우로 보게 되면 임의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때는 오염순화가 되었다. 위법성이 희석되었다라고 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우리 판례가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요런 내용이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최초 자백 이후 40여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인의 법정에 임의로 이룬 것이고 피의자의 진술은 법원의 적법한 소원에 따라 자발적으로 출석해서 위증일바를 경고받고 선서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2차 증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것도 의미하냐면 우리 대법원은 위법수의 독수의 과실 이론의 그 예외를 우리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이요. 네. 언제 피의자가 될 것이냐? 범죄 혐의가 인정돼서 수사를 개시한 이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요거는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사실 구속영장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둔 거예요. 이때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된다. 진술거부권 고지는 수사 단계에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판 단계에서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번 질문은 우리가 봤던 판례죠. 자, 다음 문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용이 참 기네요. 그럼 4번이 틀렸다는 얘기군요. 어디 보죠. 예, 이거군요. 간이 공판 절차. 예, 증거 능력의 엄격한 요건을 완화 좀 시키고 또 증거조사 방식을 간이화시키는 그런 절차를 우리가 간이 공판 절차라고 하고 이 간이 공판 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을 했을 때 간이 공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간이 공판 절차는 진술거부권 고지 이후에 그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간이 공판 절차의 취소를 이유로 공판 절차를 갱신한 이거 2억 2였군요. 공판 절차 갱신할 때는 다시 진술거부권 고지 해야 된다 그랬죠?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군요. 자, 진술거부권의 대상입니다. 1번은 네. 그래서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진술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형사상 그 진술 거부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
다만 진술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진술했을 경우에 형사상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의 범위예요. 사실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든 진술서든 자수서 이런 이름, 즉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서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즉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형사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 부재 거부의 권리에 서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함에 있어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 그거는 뭐죠? 증거능이 없다는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진술거부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가중적 양형사유는 아니라는 거, 예,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볼까요? 진술거부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예, 역시 4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건 우리가 볼 것도 없네요. 공판절차 갱신한 경우에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된다. 이 얘기가 되겠고요. 예, 진술거부권의 범위예요. 형사 책임에 관한 한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범죄 사실 발견에 단서가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예. 좀 위로 올렸죠?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재상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요 단서가 되는, 지금 여기 포인트가 예, 여기 보는 것처럼 이건 당연히 포함되겠는데요. 이게 포함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예, 2번은 진술거부권의 주체,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인정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 예, 여기까지 우리가 다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라는 문제인데요. 예, 3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어디가 틀리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예, 이건 이제 원칙과 예의가 혼용된 거죠. 원칙적으로는 뭐죠?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는 거죠. 원칙은. 다만 이제 법원을 호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럴 경우, 이런 경우 등 방어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경우, 그럴 때는 가중적 양형사유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상대적으로 답을 고르셔야 되겠군요. 예, 이거는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거 우리가 봤던 것이고, 예, 2번도 우리가 음주정 불응죄, 예, 이거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범위죠. 그래서 그 이름이 진술조서냐, 진술서냐, 자수서냐라고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 자, 그 다음 당사자 능력과 소송 능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뭘까? 이런 문제였는데요. 어떤 문제인가 볼까요? 아,
형법 9조 내지 11조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 사건에 관해서 피고인이 의사 능력이 없는 때 법정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이 경우 피고인을 대리할 자가 없는 때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래서 피고인을 대리할 자가 없다면 그때 조치가 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해관계인이 청구권자에 포함되어 있죠. 요 이해관계인이 청구권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직권이나 요 법원이 하는 거죠. 검사의 청구죠. 여긴 이해관계인이 들어가 있지 않죠. 예, 그 얘기가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예, 보조인이 되는 자. 그 다음에 신급별로 신고해야 된다는 거, 신고 의무. 다만 독립해서 권한인데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하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일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 권한이 어디까지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변호인 선임권이 문제 되겠어요.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親족과 형제자매. 그 다음에 상속권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봐주시죠. 이거 실무적인 문제니까 여러분이 한 번만 시간을 내셔서 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잘못된 것은 뭘까요? 이건데요. 네, 2번이 틀렸군요.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 소송행위 관하여도 공동하여 대표한다. 이거는 이제 대표가 여러 사람일 때 그때 소송행위는 공동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각자 대표가 원칙이에요. 요 공동하여가 틀린 겁니다. 네, 이건 여러분 잘 아시죠? 법인에게 벌금과 과료 몰수 추징, 소송비용 또는 비용 배상을 명한 경우에 그 재판확정 후 합병에 의해서 소멸됐다면, 그렇다면 이 합병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설합병이 있고 흡수합병이 있는데, 그 합병에 의해서 존속하는 법인에게 벌금 등을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존속하는 법인 또는 설립된 법인이라고 했는데, 요 존속했다면은 요거는 흡수합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신설합병이 되겠습니다. 흡수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법인 중에서 하나의 법인이 청산 절차로 넘어가고요, 해산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법인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흡수합병이 되는 것이고, 신설합병이라고 한다면 두 개의 법인이 다 해산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서 다시 모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설합병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원래 출석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요거는 우리 조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 문제로 들어오셔서요. 변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사선 변호인부터 나왔습니다. 변호인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당사자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보조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옳지 않은 건 뭘까요? 정답으로 보니까, 4번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4번을 먼저 보실까요? 환송 판결에 의하여 원래의 신금으로 돌아가는 경우, 그래서 항소나 상고를 했는데, 이때 심리 결과,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면 파기하죠. 파기하고 자판할 수도 있고, 환송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환송했다는 얘기죠. 파기환송 전에 원심에 있었던 변호인의 선임은 환송 후에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거죠. 이건 다시 원심 절차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급 대리 원칙상 변호인 선임 효력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번은 변호인 선임권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그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쌍방 대리가 가능하겠느냐라는 문제인데, 하나의 사건에 관해서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 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요거는 이제 객관적 범위 문제가 되겠군요.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서 효력이 미치고 기소의 순서는 묻지 않는다. 그래서 변호인 선임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냐?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해서도 효력이 있다는 거. 공소 제기 전, 즉 수사 단계에서 한 변호인의 선임은 제1심에서도 효력이 있다. 제가 신급 대리 원칙이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소 제기 후에가 아니라 공소 제기 전에 사실 변호인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변호인을 선임했다. 그럴 경우 선임된 변호인의 효력은 제1심까지 유지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옳은 것은 뭘까? 자, 오래간만에 옳은 문제 나왔네요. 4번이 옳다는 얘기군요. 변호인 선임은 신급마다 일을 해야 한다. 이거 맞죠? 자, 이거는 선임 방식이 되겠습니다. 4번이라도 무방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원본이라 해야 돼요. 요 4번이 틀린 거고, 앞서 봤던 것처럼 병합된 다른 사건에 효력이 미친다라고 했어요. 자, 변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 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죠? 변호인은 상소권이 있으므로 상소장은 제출할 수 있으나 그 후에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새로운 선임을 필요로 한다. 사실 상소라고 하는 것은 종무 판결이 난 다음에 일정한 기간 내에 돼요. 그런데 변호인 선임의 효력이 신급 대리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라고 한다면, 즉 종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다음에 사건을 검토하게 한 다음에 상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비록 변호인은 상소권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비록 신급 대리가 종무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상소를 제기할 권한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심에서도 변호인이 되고자 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선임서를 제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표 변호인 수는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2인이 아니라 3인입니다. 이게 틀렸고요. 피고인이 원심에 대하여 자신이 지체 4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형사소송법 33조 제2항에 정한 빈곤을 사유로 한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였음에도 이게 잘렸군요. 원심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 심리를 진행한 것은 판결에 미친 위법이 있다. 이건 맞죠? 우리가 요거는 청구에 의한 국선 변호 아니겠어요? 그럴 경우 원심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면 이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필요한 변호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 절차가 변론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 일체의 소행위는 모두 무효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필요적 변호 사건이잖아요. 필요적 변호 사건이니까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실체 형성행위, 이거는 무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선 변호인의 선임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건데요. 예, 4번이 틀렸군요. 예, 신급마다 해야 하므로 상소심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않는 이상 상소장을 제출할 수 없다. 이건 가능하다 그랬어요. 예, 변호인 선임의 효력이 되겠고, 예, 병합된 다른 사건에 미친다는 거, 효력 범위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 선임의 효력이죠. 제1심에 있어도 그 효력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미 봤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셨다가 국선 변호 제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